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성구입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백그라운드가 의학입니다. 그래서 의사 노릇을 굉장히 오래 했고 3년 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의사를 좀 더 할까 아니면은 다른 일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의사를 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의사를 안 하면은 그럼 뭐 하고 노느냐? 놀 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놀 거는 무지하게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을 보고 그림을 가지고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는 일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미술을 전공했던 사람은 물론 아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평화에 대해서 제가 뭐 평상시에 평화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해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 그런데 그러면 미술도 전공이 아니고 평화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뻔뻔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나왔느냐? 사실은 이문영 교수님한테 붙들려서 왔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자유전공학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한테 이 그림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간은 그때 그 식탐과 굶주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걸 했었는데 뜻밖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전쟁을 이문영 교수님께서 와서 들으시고 저거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평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쟁은 우리가 사는 걸로 치면은 일종의 지옥입니다. 그죠? 지옥이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그림도 굉장히 많고 헐리기도 많아요. 그런데 평화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평화를 그린 그림은 다 밍밍하고 뭐 비둘기 한 마리 있는 거 뭐 이런 그림밖에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저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이문영 교수님을 굉장히 좀 그 불평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나?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의논을 해드릴까 한 겁니다. 여기 제목을 평화와 평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졸업을 한 고등학교, 저도 뭐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거기 가면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교훈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의 교훈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교훈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훈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1번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살자. 두 번째가 문화인이에요. 문화적인 사람이 되자. 세 번째가 바로 평화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를 얘기해주는 굉장히 개인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살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소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쓰던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터에 갔다 온 아버지한테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 갔다 온 남자가 자기 딸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참 난감할 거예요. 이럴 때 제가 했던 의사라면은 당연히 자신 있게 의사는 살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은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죽여본 적이 있어도 그렇고 죽인 적이 없어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일 거예요. 어릴 때 특히 남자아이는 병정놀이, 전쟁놀이 안 해본 적 아이가 없을 거예요. 놀 때는 굉장히 재미있죠. 이 그림 굉장히 귀여워요. 조금 큰 아이가 작은 애한테 너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하라고 귓속말로 지금 그 밀명을 주고 있고, 네가 이거 해야지 돼. 이 아이는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열심히 그걸 듣고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을 그린 제프리라는 이 불란서 화가는 이렇게 어린 아이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이걸 보면은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정놀이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렇긴 하지만 진짜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 전쟁이 이제 터진다고 선전포고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지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 맥스 베크만이라는 이 사람은 독일 화가예요. 독일 화가고 1차 세계 대전을 참전을 해서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베크만의 자화상에 나오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그림은 옛날 소련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소셜 리얼리즘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추상보다는 구상화를 그리고 그 리얼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자, 소련군 병사입니다. 전쟁터에 가고 있어요. 가기 전에 자기 딸을 꼭 안아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 아빠는 살아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딸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린 거고,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데, 이거는 미군이에요. 미군 군인이 이제 어딘가에 전쟁터로 가고 있고, 그 딸이 아빠의 다리를 꼭 묻어안고 있는 건데, 이거는 소련군과 미군, 적군이죠. 적군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그 도시국가들이었잖아요. 항상 전쟁이 있어요. 코린트에 이제 전쟁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내일이면은 이제 전쟁터에 가요. 그 애인입니다. 애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젊은 그 애인이 내일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언제 올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 정말 올 수 있을지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런데 그 애인의 모습을 자기가 그리고 싶은데 그럴 재주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젊은이를 벽에다가 앉혀놓고 이쪽에다 불을 붙여놓으면 그림자가 나오죠. 그 그림자를 따라서 이 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가는 이 자기의 애인을 그리워하기 위해서 이거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을 떠나고 있는데 여기 한 병사가 뒤를 돌아보고 있죠. 내가 저 고향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고, 이것도 옛날 소련, 구소련의 그림이에요. 전쟁에 갔어요. 이렇게 굉음과 선망에서 폭발이 막 터지고 있고, 여기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그 사이에 포연 속에 적군이 나타나요. 이 적군은 방독면을 썼어요. 이 그림이 그려진 게 1919년이고 이 화가는 미국 사람인데 종전 화가로 전쟁터에 직접 가서 저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독일군은 독가스를 썼어요. 나이트로젠 머스타드라는 그 독가스를 그 당시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쓴 게 독일군이고, 이 독가스는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라크군이 이걸 썼었어요. 이 나이트로젠 머스타드는 정말 고약한 가스고, 이걸 들이마시면은 이 기관지가 녹아요. 저는 호흡기 내과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그거를 했던 의사들이 학회에서 보고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이 적군이 마스크를 딱 쓰고 나오는 거는 익명이죠. 이제는 인격이나 인간성이 없는 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미군의 입장에서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독일군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오토 딕스는 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으로 징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에요. 이 서부전선, 동부전선을 다 갔었고, 그 참전하는 기간 동안에 6번 부상을 당했고, 근데 그때마다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기관총 사수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무공 훈장까지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는 독일군의 독가스 투척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전쟁 영웅도 그 상처는 대단하게 마련이에요. 이 그림은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20m가 넘는 그림이에요. 엄청난 그림이고, 저는 런던에 갔을 적에 이 그림은 반드시 봐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 임페리얼 워 뮤지엄, 런던에 있는 전쟁 박물관이 있는데 이 그림이 거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그 영국군이 독일군 독가스에 희생을 당한 병사들을 그린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앞 사람의 어깨에다가 손을 놓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여기 세 번째 있는 보면은 다리를 직각으로 올렸죠.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여기 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턱이 있는데 턱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거기 걸리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높게 이거를 올린 거를 그린 거고, 여기 있는 이 병사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실제 사람의 크기보다 더 큽니다. 이 그림은 가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그림인데, 여기 이렇게 이거는 마치 그 이솝에 나오면은 이 장님을 리드하다가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그 이솝 우화가 있는데, 꼭 그거를 생각해야 하는 거고, 자 여기 지금 한 그룹의 그 병사들이 있고 이쪽에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가서 보면은 저는 이게 전쟁터를 그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쟁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걸 보면 축구공이 여기 지금 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아까 그 오토딕스가 이렇게 독가스를 투착하는 그런 그림에 비하면은 이거는 한 걸음 뒤에서 보고 있는 어떤 서사시 같은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역시 다시 오토딕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부상을 당한 사람, 끔찍하죠. 동료 전우가 총을 맞아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메시지를 전우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잘 들으려고 귀를 열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게 전쟁인 거죠. 그런데 전쟁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끔찍한 거는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전쟁을 하다가 죽고 살고, 그것도 굉장히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죽죠. 그리고 민간인이 훨씬 더 비참하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그림을 정말 리얼하게 그 그린 화가가 고야입니다. 고야가 그린 판화집 중에서 Disaster of the War, 그러니까 전쟁의 그 저거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거는 필요하지 않은 가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성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저거를 이제 그리게 되고, 이런 그림은 수도 없이 많이 고야는 그렸는데, 오늘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많이 보여드리는 거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두 장만 그려 보내드립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여기 제목이 Char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죽여서 구덩이에다가 묻는 게 자비예요. 그러면 자비가 아닌 건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사람, 또는 전쟁을 아는 사람, 전쟁을 본 사람은 전쟁은 피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누구든지 갖게 되는 거고, 이게 맥스 베크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자화상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십자가 모양이 있죠. 이 사람은 전투병과에 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앰뷸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부상병들을 싣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오토딕스는
직접 전투를 하고 총을 쏘고 무공훈장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비전투였는데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오히려 더 컸어요, 오토딕스보다. 그거는 개인의 감수성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생각해 보시면은 매를 맞는 사람 물론 괴롭죠. 아프고. 그런데 옆에서 맞는 거를 구경하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 앰뷸런스 파라메딕으로 그 일을 했던 이 사람은 끔찍한 부상병을 너무나도 많이 본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던 거고,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은, 이 사람은 태생적부터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첫 번째 징집하는데 빠졌던 사람이에요. 워낙 저거는 데려가 봐야 굉장히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전쟁이 진행을 하면서 점점 이제 병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훈련소에, 그래도 최소한도의 훈련을 하고 총 쏘는 건 가리키고 전쟁터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다가 거기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귀향 조치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 자화상에 군인으로서의 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은 손목이 잘라져 있죠. 이 사람은 전쟁터에는 안 가봤지만 군대 근처에만 가도 저런 트라우마를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거는 이 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1차 세계대전은 그 당시까지 있었던 어떤 전쟁보다 더 비참했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군이나 영국군의 종군 화가로 갔던 화가들의 그림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트라우마를 그린 그림들하고, 독일군의 그 참전을 했던 독일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하고를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트라우마는 독일 화가들인 거예요. 그거는 국민성의 그 차이도 있겠지만은 전쟁은 하게 되면 이겨야 됩니다. 그 강인했던 오토딕스도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보고 어쩌면 자기 자화상을 어떻게 이렇게 그렸나.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림이라는 거는 아름다워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아름다우면서 감동을 줄 수 있으면은 더더욱 좋고, 그렇죠? 적어도 감동이나 아름다움이나 둘 중에 하나는 그림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결국은 그림이라는 거는 화가가 자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꼭 자화상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느끼는 거, 이거가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트라우마가 큰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그림이죠. 이 자기 자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자기가 제우스의 아버지 세턴인 경우에, 이게 자식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그 신의 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낳자마자 원래는 꿀떡 생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고야는 그거를 저렇게 씹어 먹는 걸로 그렸고 유혈이 나.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야의 블랙 페인팅의 한 점인데, 고야가 왜 블랙 페인팅을 그리게 됐는가? 그 당시 스페인에 들어왔던 나폴레옹 군대가 그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끔찍한 만행을 많이 저거를 했고, 그거를 본 고야는 정말 신이 있는가? 어떻게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가 있나 하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그런데 그 엎친 데 뒤친 저한 것처럼 귀가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폐가 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것도 옛날 소련의 그림입니다. 노병입니다. 옛날에 전쟁을 겪었던 할아버지가 꽃을 가지고 있죠. 이걸 보면은 이제 현충원 같은 데를 아마 갔을 겁니다. 옛날 일을 생각을 하고 죽은 전우도 생각이 나고 끔찍했던 기억이 나니까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벽을 잡고 우니까 Don't cry, grandpa 라고 여기 제목을 써놨는데, 이게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라는 거는 평생 가는 거고, 이거는 지워질 수가 없는 상처인 거고, 그거를 그림 중에 이런 그림도 있는 거예요. 노부부입니다. 부인은 돌아앉아서 신나게 자고 있죠. 근데 이 영감은 깨 있습니다. 뭐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래된 상처, 전쟁에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죽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죠. 옛날에 전쟁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누가 죽으면 아무개가 죽었어. 그러면 걔가 어느 고향 출신이니까 보니까 옆에 부대에 아무개가 그 옆 동네 친구야. 그러면 그놈을 불러요. 너 그 집에 좀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이 유품을 챙겨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죽은 내용을 설명도 하고,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걸 얘기를, 이게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옛날에 했었어요. 그랬는데 전쟁이 워낙 대규모가 되고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사 통지서 하나만 따고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느냐? 작전 중 전사했다 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케테 콜비스라는 이 화가는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화가예요. 대단한 화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민중 미술, 좌파의 그림, 네? 효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반전 그림도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자기 아들을 잃었고 2차 세계대전에는 손자를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후방에 있는 애들도 배가 고프게 되죠. 이 그림 저 애들의 저 눈망울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고, 저거는 뭐 그 글로 몇 번 쓰는 것보다 이거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그 저거를 주지요. 자, 아이는 배가 고프고 엄마는 빵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얼굴을 묻고 아이는 엄마의 치맛꼬리를 붙들고 칭얼대고 있는, 이게 전쟁터가 아니라도 후방에는 이런 일이 이제 항상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매춘을 그린 그림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남편은 죽었어요. 1915년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1915년에 이 여자가 지금처럼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던 시기죠. 그러면 남편이 브레드위너가 되고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그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 애들이 울망졸망한 애가 3명이나 있어요. 창을 보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배고파요. 그럼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몸을 파는 것밖에는 없었던 그 시기고, 바로 그거를 그린 거예요. 여기 길거리에 있는 여자가 있고 저 뒤에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커스터머예요. 그거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진짜 민중 그림이고 리얼 좌파의 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그림하고 굉장히 좀 대조적인 그림이 하나 보이면은 이겁니다. 이응로 화백이 그린 그림이에요. 양색시예요. 이 양색시가 3명 있어요. 화장이 요란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옛날에 얘기했던 뾰족 구두를 신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자들을 백안시하는 거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양색시가 되었나 하는 거를 좀 헤아려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느냐? 그대들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라고 써져 있고, 빨리 대역악성 반성을 해가지고 현모양처가 되거라 라고 써놓은 거예요. 유교적인 아주 정해져 있는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여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 헤아림이 없는 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좌파, 레프트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좌파는,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휴머니즘이 없는 좌파는 나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저게 드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의 3파트 중에 한 파트가 끝났어요.
이제 평화로 들어갑니다. 이 조각은 기원전 370년에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그거의 로만 카피예요.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 2세기에 만들어진 거고, 똑같은 게 기원전 370년에 만들어진 건데, 제목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여자예요. 아이가 있어요. 평화가 있으면은 번영이 되죠. 번영이 된다는 거는 자손이 번창하고 먹을 게 생기고, 그거는 평화, 전쟁에서는 만들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얘기를 하면은, 평화는 항상 의인화하게 되면은 여자가 돼요. 남자를 평화로 그린 그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평화. 팩스라는 게 고대 로마의 평화의 여신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여인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평화롭고 먹을 것이 많죠. 이게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는 왜 평화의 상징이 되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왜 비둘기가 평화에? 왜냐하면 비둘기는 사실은 그렇게 평화로운 동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전투력이 많이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싸우게 되면은 금방 투닥 해가지고, 아, 저놈이 나보다 세구나. 그러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걸로 끝나니까 큰 싸움이 안 나는 건데, 만약에 비둘기 2마리를 좁은 우리 속에다가 같이 놔두고 거기서 싸움이 나면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좁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은 늑대를 2마리가 싸우게 되면은, 늑대는 막 싸우다가 승부가 났어요. 그러면은 진 놈은 이긴 놈한테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목을 딱 갖다 대요. 날 물어라. 목을 대. 그걸 물면은 그 놈은 죽는 거죠. 이긴 놈은 이를 으르렁 내면서 이빨을 보이면서 이거를 물을까 말까 갈등을 해요. 그 적의가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죽이면 안 된다는 그 이니비션이 있어요. 열의 9은 안 물어요. 내가 졌다라고 그러면 안 물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죽이면은 늑대는 멸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그 흉포한 동물과 이 평화롭게 생각하는 동물이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거는 결국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보냈고,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물고 왔잖아요. 그게 평화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쟁은 남자, 평화는 여자를 그려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전쟁의 신은 좀 너무 멋있게 생겨졌죠.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마스죠. 마스는 전쟁의 신이고, 이 그림이 참 인상적인 그림인데 제목이 전쟁과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건장한 남자인데 얼굴을 보면은 마음은 굉장히 만신창이가 된
그런 얼굴이죠.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고 여기 저 총탄의 흔적도 잔뜩 있고 여기 무기를 내려놓고 꽃을 한 송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군인이 되고 전쟁에서 하기 전에는 아마도 농부였을 거예요. 이 뒤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평화로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보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으로 나오고 애기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런데 이 평화를 항상 호시탐탐 깨트리려고 그러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이 전쟁에서부터 수호해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테나예요. 미네르바죠. 그 여신이 투구를 쓰고 힘이 없으면은 전쟁을 억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 그림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독일 사람이 전쟁을 겪고 나서 그린 전쟁을 의인화한 조각이에요. 이게 전쟁의 얼굴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무시무시하죠? 이런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전쟁을 의인화한 그림들이 몇 개 있는데 자, 여기도 말하자면 투구 위에서 이 불을 내뿜고 있고 불구덩이 속에 있는 이 남자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이렇게 시체가 즐비하게 돼 있고 거기 한 남자가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있는 그림. 전쟁의 폐허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걸 원하는 것은 아닌데 평화는 자 이게 폴라 모더젠 베커라고 여자 화가입니다. 대단한 화가인데 31살에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이 오래 살았으면은 아주 대단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을 텐데 이 화가는 단 한 번도 이 그림에 대해서 평화라는 단어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평화를 얘기해 주는 그림이라는 느낌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주고 자, 굉장히 병약해 보이고 불면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소녀가 있고 꽃을 한 송이 딱 들고 있어요. 평화는 이런 거예요. 다크서클까지도 있어요. 이 평화라는 게 얼마나 깨지기가 쉬운 거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림을 또 한 점을 그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소녀가 있습니다. 이게 평화예요. 또 다른 화가는 평화를 이렇게 그렸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무슨 신기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훅 불면 날아가는. 이게 평화다라고 그리는 거예요. 비둘기.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은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좀 상투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종류의 평화를 얘기하는 그림은 뭐 수십 점을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 그림이 참 인상적이에요. 외양간을 그렸어요. 외양간에 소들이 나란히 그래서 쉬고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이 팩스 평화예요. 그리고 라스타라는 외양간이란 뜻입니다. 이 그림은
일단 소들도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그죠? 있어야지 될 자리에 다들 있고, 어떤 갈등이나 보이지 않고, 이게 꼭 일상생활이 행복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고, 이 화가는 이거를 평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박수근 화백에 그린 소녀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동생을 이렇게 업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도 이 화가는 평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은, 박수근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평화적인 인물이죠. 평화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이야말로 평화라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남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맨몸의 여자가 흰 옷을 입고 그 사이에 뛰어들었어요. 전쟁을 멈춰라. 평화로서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이고 루브르에 있어요. 그림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의 제목을 보시면 Intervention of the Sabine Woman, 사비네의 여인들이 전쟁을 중재하는 것을 그린 거예요. 사비네 여인이 도대체 누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비네는 로마의 옆에 있던 도시예요. 옆에 있던 도시인데, 로마가 확 커지기 전에 도시의 하나의 저거였을 적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커져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커지려고 그러면 옆에 놈을 이것도 잡아야 되고, 이놈도 저걸 먹어야지 되고, 근데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인구가 커야지 돼. 그렇죠? 인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로마 놈들이 꾀를 쓴 게 뭐냐면 사비네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사비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친선으로 우리가 카니발을 열자. 페스티벌을 열자. 로마가 음식과 저거를 다 준비를 할 테니까 사비네에 있는 전원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사비네를 로마로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 놓고 사비네에 온 남자들을 술을 엄청 먹인 거예요. 로마 놈들은 술을 안 먹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비네의 남자들이 술이 다 취해서 펑션을 못하게 됐을 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비네의 여자들을 다 약탈을 한 거예요. 사비네의 남자들은 전투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당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비네의 여자들을 다 말하자면 약탈혼, 옛날에 있었던 그 약탈혼이 집단으로 국가별 수준으로 규모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비네의 남자들은 얻어맞고 일부는 죽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 여동생을 다 뺏기고,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사비네의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네? 복수를 해야지. 네.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사비네의 남자들은 힘을 키웠어요. 힘을 키워서 인제 로마하고 견줄만 하게 됐다. 그래서 쳐들어온 게 아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사비네 여자들을 약탈하는 그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 와중에 여자들 다 데려가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나와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는
힘센 숫사자가 하나 있고 암사자 여러 명을 거느리고 그게 하나의 그 단위예요. 그런데 힘센 숫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싸워. 그래가지고 이놈을 쫓아내고 새로운 숫사자가 이제 그 머리에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암사자들이 데리고 있었던 새끼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왜? 빨리 암사자한테 자기 새끼를 낳게 만들어야지 되니까 이 젖 먹이고 어쩌고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죽여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들, 이 사비네 아이들이죠. 얘네들은 운명이 뭐 이 그림만 보면은 그리고 동물의 왕국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됐을까를 알 수 있는 거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도 여기 바닥에 깔려 있는 아이들이 있고 아주 아비규환이죠. 그래서 이런 아비규환이 벌어져 가지고 몇 년 뒤에 사비네에서 복수를 하러 온 거고, 복수를 할 뿐 아니라 빼앗긴 자기의 아내, 여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자, 다시 그 그림을 한 번 더 보입니다. 사비네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아내가들이 자기네들을 반가울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여자들이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로마입니다. 이게 여기 로마라고 써져 있어요. 심지어는 자,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은 다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 여자는 이 사비네 옛 남편이 반가워서 저러나요? 로마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의과대학 교수였지만 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인권센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데피니트하게 성폭력의 현장이었는데 뜻밖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수를 하러 간 사람은, 자, 우리 그 당 옛날이라고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행복을 찾으러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행복을 찾으러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여자가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더 억정이 무너지는 그림인 거예요. 이 여자가 옛날 남편한테 웃음을 넣으라면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전쟁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러면 그 평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고, 이거 답을 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만 생각한 게 아니죠. 옛날부터 그런 일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림 속에는 항상 피스와 저스티스가 같이 나와요. 저스티스가 있는 평화야말로 진짜 평화라는 거이기도 하고, 이거를 자, 이 다 평화와 저스티스를 그린 그림들인데 마찬가지 칼이 있죠. 이 저스티스는 힘이 있어야지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역설적으로 평화 옆에는 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제목을 한번 보세요. 베네치아, 베니스입니다. 베니스를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화된 거죠. 베니스가 위에 앉아 있는데
두 명이 여기 있어요. 그 두 명이 뭐냐면 평화와 저스티스. 베네치아 between facts and justice. 어떤 경우에는 베니스가 평화와 저스티스 사이에서 초이스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저거인 거죠. 이 그림이 더더욱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한 화가는 그냥 평화와 저스티스가 같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그리는 거예요. 평화가 저스티스를 달래고 있어요. 저스티스는 아직 분이 안 풀리고 이거 가지고는 저스티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표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저스티스가 허재는 대로 따라서 하면은 더더욱 큰 전쟁과 더더욱 큰 그 환란이 오게 되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달래는 게 팩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스를 얘기할 적에 저스티스를 얼마만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없으면은 그냥 피스만을 얘기하는 거는 공허로운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결투를 하는 관습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지만 결투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12세기부터 유럽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12세기의 유럽은 어떤 시대예요? 중세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암흑, 기독교의 사이고 인간은 별게 아니고 이 하느님의 나라로 저거 하여튼 그랬던 시기였고, 그런데 그때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됐어. 내가 정이야, 얘는 불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결투를. 왜냐? 하느님이 정의로운 사람이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서 싸우면은 의로운 놈이 이깁니까? 싸움 잘하는 놈이 이깁니까? 우리 다 알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다고 정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결투는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봐도 이거는 하느님의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싸움 잘하는 놈이 이기는 거지 정의로운 놈이 이기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고, 이게 다시 리바이벌이 된 거는 낭만 시대에 질풍노도의 일에 열정이 넘치던 그런 문화인들 사이에서 이게 생긴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푸시긴 결투로 죽었죠. 결투로 죽었고, 푸시긴은 결투로 죽었지만 그 죽기 전까지 결투를 신청한 게, 자기가 신청한 게 25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25번 결투를 자 그러면 이기고 상대방은 죽었냐? 아니에요. 항상 피스메이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투를 하게 되는데 입회인이 항상 있고 룰을 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너 그거 알아? 쟤네 집안이 지금 다 죽고 얘 하나 남아있어. 그거 죽여야지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가가지고 야, 네가 생각을 해봐. 제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 이런 이 피스메이커가 항상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 에프가니 오네긴이 이 유명한 결투의 장면이 있지만, 결투의 무기를 정할 적에 칼을 가지고 싸우느냐 총을 가지고 할 거냐. 그러면 옛날에는 다 입회인들은 총을 좋아했어요. 왜냐? 옛날에 총은 명중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칼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가까이서 싸우죠. 그러면 반드시 피를 봐. 그렇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쏘라. 그러면은 이 결투를 하는 그 룰에, 자,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나를 모욕을 했어. 그 내가 장갑을 들고 착 해서 결투를 하자. 결투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투의 룰은 뭐냐면은 결투를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쏴야 돼. 어? 그래서 결투를 신청을 받은 사람이 먼저 총을 쏴요. 먼저 총을 쏘는데 이 결투의 신청을 받은 사람이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대고 총을 쏘는 거야. 빵! 총을 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총을 쏠 상황이 여기서 이제 총을 쏠 때가 됐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1번 같이 총으로 빵 쏘는 거야. 그리고 결투가 끝났어.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두 번째 이제 결투를 신청한 사람은 총을 안 쏴. 안 쏘고 디클레어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결투를 한 나쁜 놈이 총을 쐈는데 나 안 맞았어. 하느님은 내 편이다. 라는 얘기를, 그런 결투를 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들이 왔다 갔다 저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런 결투가 벌어지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피스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저 남자는 조금 나이 든 사람은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진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붙들어 보면은 이제 그 피부 이 칼부림은 안 날 것 같아 보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결투가 있어요.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적에 미국의 현직 부통령이 비리가 많았어요. 재무장관이 그거를 막 비난을 한 거예요. 비판을 하고, 부통령이 재무장관한테 결투를 신청을 했어. 그 재무장관은 결투의 반대론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결투로 잃었어요. 결투는 싫었는데 상대방이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나갔어요. 그러면 룰에 의해서 그 재무장관이 먼저 총을 쏴야지 돼. 그 총을 빵! 하늘에다가 쐈어요. 부통령이 할 차례인데 부통령은 총을 쏴가지고 재무장관을 겨누고 쐈어요. 재무장관 죽었어. 그게 미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결투였고, 그게 해밀턴과 머인데 해밀턴이 죽었어요. 결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으로 적어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부통령은 그 이후에 정치 생명은 끝났어요. 그래서 결투도, 자, 여기 보면은 모욕을 받은 아이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모욕을 당했어. 그래서 주먹을 들고 일어났어. 이러면 모욕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주먹을 든 놈이 나쁜 놈이에요? 모욕한 놈이. 아카데미 수상직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 자기 마누라를 조롱을 했더니 이 배우가 올라가서 뺨을 한 대 때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이 맞을 짓을 했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미국은 때린 거는 나쁜 놈이라서 그 배우가 훨씬 더 큰 저거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응?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주먹을 들었어요. 응? 예수님이 지금
주먹을 들었죠? 이거 뭐예요? 템플에서 머니 체인지 한테서 그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주먹만 든 게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아카데미 수상식하고는 좀 다른 결말입니다. 더 심한 거, 알렉산더 시대, 알렉산더가 이제 영토를 막 가는데 그 중에 부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놈이 여기를 정복을 했어, 점령을 했어. 근데 봤더니 이쁘고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흑심을 품고 이 여자를 겁탈을 했어요. 겁탈을 하고 나서 그 여자한테 너 돈 감춰놓은 거 다 꺼내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돈은 저 정원에 가면은 감춰놨다. 그래가지고 그럼 가자. 그래서 우물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돈은 저 우물에 여기다가 감춰놨다고. 그랬더니 이놈이 그 돈을 꺼내려고 저걸 한 거를 여자가 뒤에서 확 밀어가지고 우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저 장군을 죽였어요. 저 여자는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붙들려가지고 알렉산더의 앞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자초지종을 듣고 저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처벌하지 않았어요.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죄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저 남자는 겁탈을 했죠. 성폭력을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돈을 강탈, 미수에 그쳤죠. 그게 법적인 죄예요. 여자는 살인을 했어요. 법적으로만 딱 따지면은 죄는 여자 쪽이 더 센.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는 거는 again justice와 peace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에요. 저 노새를 타고 가면서 둘이서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말싸움은 인간은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싸움이 되면은 좀 곤란하고, 여자도 싸웁니다. 남자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싸우는데 또 고해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깔고 앉아가지고 신발로 볼기를 때리고 있는 이 그림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굿 리졸브, 현명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그래서 이 아이들 싸움에도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있고,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여기 우는 아이가 있고 이긴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 뒤에서 지금 고자질하는 애가 있어요. 저게 사실은 말이죠. 이 누나가 자기 동생이 울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덤빌라고 그러는데 이 엄마가 이거를 딱 잡고 있어요. 현명한 여자인 거예요. 이게 싸움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왜냐하면 이 뒤에 조금 얘 엄마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피카소,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리고 반전 그림을 그렸고, 게르니카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반전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가 어떻게 살았는가? 퍼스널로 그 사람이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카소는 일생을 살면서
최소한 6명 이상이 되는 여자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거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하고 어떻게 헤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피카소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고양이가 새를 잡는 그림이고,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약육강식을 그린 것이요. 피카소와 반대로 굉장히 식물성인 화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똑같이 고양이와 새를 그려도 이렇게 그려요. 고양이 머리에 새를 한 마리 그려놨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였고, 그래서 게르니카의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그리고 피카소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라서 파시즘을 굉장히 싫어한 거는 틀림없고, 프랑코를 싫어했고 나치를 싫어했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평화인인가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피카소가 한국 전쟁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전쟁과 평화. 이 그림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이 프랑스의 조그만 예배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있고, 이 전쟁과 평화를 보면은 이게 한국전이라서 그런지 태극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고, 여기에 있는 아이는 이게 이중섭의 그림 소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이 그림은 아마 보시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림일 겁니다. 피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 그림을, 비둘기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싹 그리면은 하나고, 저게 다 돈이에요. 피카소는 저거 가지고 돈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피카소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를 한번 그 사람의 산 거를 쭉 보면은, 저는 이 피카소의 그림의 전쟁과 평화 그림은 그렇게 저한테는 크게 울림을 주지는 못해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제가 해야지 되는 콘텐츠의 3분의 2까지 했어요. 3분의 2까지 했는데, 요거 그림 한 서너 장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세 번째 저거였는데, 평화로운 사람과 호전적인 사람, 그거는 우리의 옆에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호전적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마을에 지금 2명의 여인이 있어요. 제목이 라이벌 레이디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이 둘이 그러니까 컴피티션, 라이벌, 그리고 라이벌이면은 흔히 경쟁을 하면서 약간의 그 견제와 긴장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두 여자 중에서 누가 평화로운 사람이고 누가 호전적인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호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땅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발레를 하는데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얘는 꼭 남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물론 이거는 남이 잘하는 걸 보고 얘는 저걸 잘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자기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자기가 좋게 하는 쪽에 들 수 있는데, jealous, 나는 옛날부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단어가 질투. 질투는 약간의 적대감이 있고 남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단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맞아요. 부러움. 쟤는 참 나보다 그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는 거는 걔를 꼭 해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러움하고 질투가 똑같은 뜻이라는 거를 보고 나는 좀 놀랐는데, 야, 그러면은 도대체 이 남에 대한 그 적대감이 없이 그냥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거는 아예 없는 건가,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인간의 그 본성이 너무나도 좀 싫잖아요. 그죠? 저는 옛날에는 골프를 조금 쳤었어요. 지금 안 치는데. 골프를 쳤는데 옆에 놈이 잘 쳐가지고 버디를 딱 잡았어. 그럼 축하하고, 부럽고. 내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다르지만 그냥 부러울 수 있는데, 이 그림에도 그렇고 국어사전을 봐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두 명이 있는데 꼭 비교를 하고, 물론 비교를 하는 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호스틸리티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호스타일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호스타일한 사람이 있죠. 제목이 넌 언제 결혼해? 얘는 결혼하길. 그러니까 저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얄미운 얘기를 하지요. 자, 여기 지금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이 여자와 얻어맞은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메리지 카운셀러한테 갔어요. 누가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힘은 남자가 더 세겠지만 이 호전적인 거는 여자가 훨씬 더 호전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여기서 끊겠습니다만은, 제가 요 뒤 파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역사 속에 호전적인 사람과 평화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교수님 한 10분 정도 더 하셔도 괜찮은. 이제 아니에요. 아니 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그럼 더 할까요? 예,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게 피카소의 부인을 그린 거예요. 이혼할 때 싸우던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이거 자기 프로파일을 그렸고, 이 여자는 원래 사람의 이는 치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빨은 동물을 얘기할 때 했는데, 이 그림은 완전히 이빨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혀는 뾰족하게 여기 있죠. 아주 턱식한 그 말을 하고 있는, 적대적인 말 하고 있는 그런 거를 그려놓은 거고. 자, 나폴레옹, 나쁜 소식이 생겼어요. 모스크바에서 이제 돌아가야지 돼. 나폴레옹이 peace at all cost,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가져와라. 나폴레옹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지가 불리하니까 그러는 거지. 유마거사, 이거는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괜찮습니다. 네. 유마거사는 공부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내공이 높은 거를 꼭 사람하고 견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아무개가 있으면 쫓아가서 저거에서 논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장찍기 깨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마거사가 있으면은 그 근처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 왜냐하면은 배우는 게 아니라 막 해서 이기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한테는 아무도 안 오니까 유마가 할 수 없어서 칭병을 했어요. 아프다. 그래서 부처님한 입에 귀에 들어간 거야. 근데 부처님이 야 유마가 아프대는데 니들 중에 누가 문병을 가라. 그때 아무도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결국은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이 지혜 보살인 문수보살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거는 일본 조각인데 와 여러분들께 불편하실지 몰라지만 일본 조각은 삼국시대 이후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몇 배 낫습니다. 일본에 가셔서 그 일본에 있는 절과 박물관을 가시게 되면은 불상을 보게 되면은 일본과 한국의 조각을 보게 되면은 게임이 안 돼요. 이거 일본 거예요. 이 유마교 거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보세요. 유마거사는 지금 막 말을 저하고 막힘이 없어요. 문수보살 코너에 몰렸어요. 코너에 몰린 게 문수보살이죠. 호전적인 사람, 꼭 승부를 내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에라스무스는 카톨릭이 부패하고 종교가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고 아주 신랄하게 카톨릭의 모순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단초를 만든 사람이 에라스무스는 무지하게 인문학적인 교양이 저걸 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평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카톨릭이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어떤 행동으로 카톨릭을 뒤집어 엎고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초상화를 보면은 그럴듯해요. 굉장히 지적이고 그다음에 좀 그 기품도 있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 뒤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저걸 해가지고 하면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에서 300만이 죽었어요. 피바람이 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의 부하들이 에라스무스한테 마구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옳으냐? 마틴 루터가 옳으냐? 대답해라. 라고 얘기해요. 에라스무스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고 에라스무스가 한 한마디는 뭐냐 하면은 나는 평화를 원해. 이게 에라스무스가 한 말이고 만약에 에라스무스가 얘기했던 대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카톨릭이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렸겠지만 그렇게 300만이라는 인명을 죽이지는 아마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얼굴을 보면 하악이 굉장히 강하죠.
의지가 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전적인 사람인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물불 안 가리고 간 사람이고 인류 역사에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큰 일을 이뤘는지 큰 사고를 쳤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적에 따름이지만 그래서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 문수보살과 유마거사 뭐 이런 게 평화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칼뱅도 마찬가지예요. 칼뱅, 제네바를 떠나서 신국을 만들었죠. 자기가 아닌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학의 그 독트린에 어긋나는 사람은 다 교수에 죽였고 공포 저거를 하게 됐고 이게 칼뱅이고 거기에 이란의 호메인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칼뱅이 제네바에서 했던 거 테헤란에서 호메인이가 했던 거 똑같은 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호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경주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목 잘린 부처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누가 이랬어요? 임진왜란 때 왜구가 했을까? 아니요. 유생들이 했어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왜군 걔네들도 불교도예요. 부처를 왜 목을 잘라요? 유생이 있어요. 유생이. 유교의 성리학에 있는 그 유생들이 이 부처를 저렇게 꼬지를 한 거예요. 제가 조선을 유교 탈레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닌 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또 몇 개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평화인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인데 피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이전에 실각한 미라보가 있어요. 미라보는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미라보가 하자는 대로 프랑스 혁명이 갔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 그거 무지하게 무서운 얘기고 저는 그거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만약에 프랑스 혁명을 미라보가 하자는 대로 했었으면 시간은 훨씬 오래 걸렸을 겁니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그래서 항상 이 대중은 조급함이 있어요. 빨리 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항상 강경파가 득세를 하게 되고 강경파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그 싱글 독트린만을 그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류 역사상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평화인이 그럼 없었는가? 평화인은 호전적인 사람에 비해서 전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걸 가지고 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평화인 두부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부체크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1960년대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서기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체코 공산당의 서기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해야지 된 일이 뭐냐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표가를 했고 프라하의 봄 자유화를 했어요. 그래서 프라하가 정말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그게 언제 깨졌는가? 소련이 쳐들어왔어요. 소련이 탱크를 가지고 프라하를 완전히 무력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두부체크를, 이게 엄연한 하나의 나라인데 두부체크를 잡아가지고 모스크바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프라하에 두부체크가 실각을 하게 됐는데, 그랬던 사람,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무지하게 고생을 했던 사람이고, 그랬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도 평화롭게, 만약에 볼셰비키 혁명처럼 짜르를 타도하고 짜르가 나쁜 놈이다, 맞아. 그런데 그걸 뒤집어 엎고 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면 더더욱 힘든 일을 겪게 된 거를 우리 알잖아요. 만델라가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서 흑인 독재를 했었으면은 남아프리카도 쑥대밭이 났었을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평화인이에요. 인류 역사상 평화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굉장히 짧고 몇 명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인은 전투력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대중이, 민중이 그거를 기다려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이 평화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